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또 더 큰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고 주변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또 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미리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도 많이 내리고 있고 더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도 너무나도 암담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찾기는 어렵고요. 또 여의도 정치권은 사정정국에 이리 뒤틀 저리 뒤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 어떻게 궁금한 점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오늘도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 폭격에서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언제나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충청권의 간판 정치인입니다. 이상민 전 국회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거부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많은 비가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내리면서 곳곳에 비 피해가 있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 충청권에도 큰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많은 비 어떻게 우려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 충청권에도 비가 엄청나게 폭포구라고 해야 될 정도로 쏟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소위 국토를 강 또는 지천을 정비한 덕분에 상당히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서 대전 같은 경우는 폭우가 쏟아져도 그런 물난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충남의 경우가 이 농지나 이런 데가 잠긴 데가 많고 네.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가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되고 이것이 또 전남이나 경남 쪽 남부지방으로 또 이동을 해서 쏟아진다고 하니까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비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부터 또 각 지방 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챙겨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많은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 토사가 흘러내리고 산사태 또 옹벽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치권 현황 각별히나 지금 많은 비가 오고 더위도 정말 잠 못 들게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 네. 어제입니다. 내란 특검이죠. 특검이 이 권성동 의원 또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특검의 얘기로는 통일교 관련 청탁 로비라든가 네. 또는 이철규 의원 건은 해병대 사령관 구명 로비건 이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해병대나 또는 국방부나 이런 라인을 먼저 실제 진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것들을 조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본질이나 전공은 딱 찔리기 전에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타겟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신뢰에도 좀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결국 네. 국민의힘 야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특검이 본래 써있던 특검의 역할로 수사를 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변죽이나 다른 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한 수사라면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불러서 또는 방문해서 소환 조사 또 등등이 가능할 텐데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18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 두 사람 그것도 중진 의원이고 또 상당히 지금까지 이 당 내에서도
무게감이 있는 의원인데 이렇게 한 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인사청문회 논란도 있고 국정 운영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또 부정적인 또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을까요? 예,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들 정도로 순서라는 게 그 우선순위가 있고 또 완급이 있고 그러는데 본질적인 뭐 해병대 사령관 구명 로비건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람들로부터 조사를 하고 증거를 찾고 뭐 하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해야 돼 하든가 또는 뭐 청탁 로비건이 있어서 뭐 그런 게 통일교와 관련된다고 하면 통일교 관계자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뭐 국회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러는 걸 보면 뭔가 수사의 그 순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좀 그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관세 폭탄을 받은 부분도 잘 대응하지 못하고 허용되고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첫 일기 내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인사는 별로 없고 예스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나 도덕적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뭐 어느 정부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배송대님도 저 오늘 그 신문 기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전문성과 신뢰성인데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다 아주 중대하게 흠결하고 있는 인물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그런 수단으로 특검이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네, 바로 그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상당히 두 사람의 이제 이 인사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의원님께 좀 여쭤봅니다. 자, 강선 후보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이제 보좌진들이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지금 현직 의원 아닙니까? 네. 재선 의원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생활을 약 한 5년 한 건데 거기에 뭐 40여 명의 보좌관이 뭐 교체가 됐다고 하고 또 거의 내부에서 나온 걸로 보면 사적으로 그 소위 뭐 그 노예에 가까운 그런 갑질 행태를 보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소위 민주당 의원들 그 소속 그 보좌관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웬만하면 안 할 텐데 그 정도로 들어서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장관으로서의 도덕적 흠결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물론이고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런 행태는 견뎌낼 수가 없지요. 그 대출돼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민주당에 공천받아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또 장관 후보자로까지 또 그것도 여성가족부 어쩌면 이 사회에 소외되고 예.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 주 임무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 임명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뭐 식견이나 눈높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의원님께 좀 이 부분을 저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또 국회 내에서의 생활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은 뭐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4급 보좌관도 있고 5급 비서관도 있고 또 그냥 비서도 있고 또 운전을 네.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체로 이제 각 의원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갖다가 이제 자질구레한 또 사소한 일까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도맡아 해주는 뭐 여비서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 업무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서로 지킬 거 지키고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좌진들은 존중해 주면 되고 의정활동 지원하면 되는데 이런 갑질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성격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 그런 오로지 그 국회의원의 품성이나 인격 됨됨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니 어디 법이든 어디 규정이든 그렇게 자기의 참모들을 갑질하고 막 부려먹고 이렇게 하라는 걸 권장하는 규범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덕목이죠. 말하자면 국회의원 이전에 일반 회사에서의 직장에서도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0여 명을 교체할 정도의 불과 5년 동안에 그러면 1년에 그러면은 한 10명 가까이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고 문제가 큰 그 의원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평균적으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보통 한 4년 임기를 하는 동안 보좌진이 교체되는 명수는 한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4년 동안에요. 글쎄요, 그걸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거는 아니지만, 네네, 그냥 대체적으로 빈번하게 많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데가 있고, 네, 사람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그 손발을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각각 다른 인격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참고 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부속품 갈아 끼우듯이 그러는 그 의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별나고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의원은 아마 아무리 갑질하고 비판을 받는 의원도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고요. 아마 탑10 안에 들어갈 겁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탑10 안에 들어간다. 대략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이 의원님 궁금한 건요. 저도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 야인이라고 우리가 좀 그런 시절을 표현하는데 같이 방송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저는 제 인상은 저분은 참 이미지 관리를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미지 관리에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은 그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단식 투쟁을 할 때도 이부 자리도 이렇게 깔아주고 보통 누군가에게 이부 자리를 펴주고 덮어주고는 보통 관계가 아니고요. 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면 그래 강선우는 참 좋은 사람이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보좌진들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강선우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접해보거나 네. 그 조사를 낸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표리부동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인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논란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만한 것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면은 세비를 받습니다. 그 세비를 어떻게 쓰느냐는 또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느냐는 각 의원들의 사정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또 강선우 후보자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꽤 많은 벌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재산 신고가 유난히 적다라는 그런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 왜 생기는 문제일까요? 저는 김민석 총리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것이 현금은 많은데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재산 등록은 굉장히 아주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거 뭔가 좀 구린 구석이나 발튀기는 좀 생기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보통 자기 소비 생활이라는 수준과 정도는 자기의 갖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의 정도에 거의 상응해서 비례해서 지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소비는 많은데 재산된 부동산이나 또는 예금 계좌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네. 어디서 딴 데가 조달하는 데가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정도의 벌이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신고한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소비는 또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료를 내면 되는데 일체 자료가 없습니다. 자, 이 자료 이야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잘 아실 텐데
또 하나 고용노동부로서 겨우겨우 하나의 자료를 얻어낸 것이 그것도 겨우 공개가 돼서 이 바로 임금체불 사적으로 고용해서 선거가 됐든 또는 뭐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의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그 임금을 다 지급을 안 했던가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아니라더라도 상당히 이 점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자로서는 가장 그 초미의 어떤 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이 고용한 그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입에 뭐 밥이 못 들어가더라도 그냥 맹물을 마시더라도 어떻게든지 구해서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진정당해서 한 걸 보면 아니 그렇게 뭐 자신의 주변에나 자신이나 자신 주변에 대해서는 돈을 이렇게 쓰는 분이 정작 자신들이 고용한 그 직원의 월급을 제때 안 주고 더구나 그 직원이 웬만하면 진정까지 했겠습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죠. 그냥 네. 참고 기다렸다가 뭐 하죠. 근데 웬만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월급 제때 안 줘서 뭐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그때까지 버틴 마음 씀씀이가 야 이거 참 대단하다. 뭐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공천을 받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장관까지 그 집권 여당에 그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그중에 딱 찍어서 강선우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받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지난 21대까지 그 국회의원에서 볼 때 강선우 의원이 유별나게 뭐 의정활동을 잘했다든가 그 높이 평가받을 그런 인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예. 또는 뭐 굉장한 뭐 충성도를 보여서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일 때 뭐 앞장서서 맹종하는 그런 것도 별로 못 봤고요. 예.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잘 안 보이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딱 눈에 들어서 장관 후보자까지 된 건 보면 더구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체로 여성 이제 정치인이나 여성 전문가 중에서 이제 인선이 되는데 예. 그렇고 굉장한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인물을 고른 문제는 우리가 좀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네. 물건을 고를 때 물건에 고르는 안목이 현찮으면 현찮은 물건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소비자한테도 책임이 크고 그를 고른 그 인선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국민 만족을 이끌어내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택에 맞는 장관이 지금 지명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 의원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하나씩 여쭤보는데 먼저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식 장관 후보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한다. 내 주변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적격자다.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누구보다도 지금 충청권 민심 충남대학교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자, 네, 제 모교기도 합니다. 모교입니까? 이렇게 잠깐만요.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 자, 모교 출신의 이진숙 장관 후보자 우선 충남대 선배이실 의원님께 먼저 여쭙니다. 충남대의 자랑이고 충남대의 기쁨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그 제가 이제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활달하게 또 활동도 하고 그래서 또 여성으로서 국민대 총장 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였고 여기 대전 지역에서는 평가도 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뜻밖으로 이번에 본문에 뭐 이런 흠결이 크게 있었고 또 그 충남대학교 내부에서
그 일부 뭐 분별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예. 하여튼 교수님들이나 또는 교직원들이 또는 그렇게 반대가 심한 거를 보고 이분이 그 총장하는 동안에 왜 그런 덕이나 이런 걸 쌓지를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을까? 저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충남대에서는 상당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이진숙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 같던데 지금 의원님 설명은 틀리는데요? 물론 환영하는 분도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분이 교육부 장관 되시면 좋지 뭐 이런 감정적은 있겠지만 예. 그러나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이 충남대 내에서의 교수님들이나 또는 뭐 동문회에서나 뭐 여러 가지 같은 민주성이나 전문성에서 갖추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성명까지 발표했고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물론 어느 사람이고 만인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총장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또 편이 돼줘야 될 분들이 예.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또 어쩌면 민주당하고 색채가 비슷한 성향을 갖는 소위 그 충남대학교의 민주동문회라든가 예. 또는 교수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반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진영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점은 이진숙 후보자한테는 결정적인 그 치명적인 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참 이상민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남대 출신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충남대 선배인 충남대 역시 출신인 이상민 의원. 참 후배가 잘 되기를 원하고 후배가 그러면요.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신데 첫 번째 이 질문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도 이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사실상 내가 쓴 것이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또 내가 이용한 이 표절률을 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걸 해봤을 때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공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관행이다. 이렇게 논문을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야기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제가 뭐 표절에 대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식견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과 판단을 인용할 수밖에 없지만 대체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또 믿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한 거에 하면 지금 10%라는 것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뭐 40~50%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돌아봐야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은 그걸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게 관행이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관행도 잘못되고 불법이면 그 잘못된 과오가 있는 것이고 불법인 것이지 관행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면하거나 또는 부당한 것이 정당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학위 논문을 예를 들어서 제자의 석사나 또는 박사 학위 논문에 있는 걸 자신의 제1저자로 있는 그 논문 발표하는데 그걸 그대로 따서 썼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제가 그거에 대한 논문 표절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엄연히 다르죠. 그냥 그러면 반드시 인용을 하던가 또는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인용도 없이 제자의 학위 논문을 따가지고서 그냥 자신의 그 제1저자로 있는 논문에 그 포함돼서 발표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논문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이진숙 후보자가 쓴 것으로 생각하지 제자의 논문을 차용해서 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그런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 냉정하게 자신을 추상처럼 바라봐야 사태의 해결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냥 억울하다, 뭐 관행이었다, 남들 다른 교수들 다 그렇게 한다. 그럼 뭐 다른 교수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나도 도둑질하면 다 괜찮다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도덕성 타락에 아주 결정적인 민낯이죠.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라라고
직격을 하는 우리 이상민 의원의 말씀이 가슴에 더 와닿는데요. 지금 정교조에서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체적으로 민주당 정부와는 그렇게 정책적으로는 또 협력적인 면을 종종 볼 수 있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공계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공계 관련 단체에서는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이진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제 칼럼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전문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질문을 하는데 인사청문회 시간 내내 제대로 답변을 못 하거든요. 이진숙 총장 후보자가. 왜냐하면 이제는 한 대학의 총장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으로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또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글쎄요, 저도 답변하는 과정을 청문회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예. 아니, 제가 아는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가를 비춰볼 때는 굉장히 좀 저도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뭐 저도 잘하는 분이라 참 제 모교 총장이었던 분한테 뭐 저 흥결이 있고 뭐 갖추지 못했다라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좀 지금 교육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AI 교과서 문제, 시스템 문제라든가, 네네. 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거는 부처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달랐던 거를 교육부가 이제 통합해서 맞습니다. 관리하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예. 이해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교육을 받는 그 보육에 대상되는 학부모나 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대학 입시와 연관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까지 특히 교실이 형해화되고 또 입시 사교육화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맞습니다. 네. 대학 시험이나 대학 교육과 연계해서 혁파해 나갈까, 이런 교육적인 본질, 더구나 오늘날 그 AI 시대에 이를 그 그림자와 햇빛을 빛과 그림자를 잘 선용하고 또 부작용을 방지하는 창의적이고 건강한 그 사람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교육부가 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굉장한 첨예한 의견 대립도 있고 입장 차이도 있거든요. 예. 또 요즘에 저 의정 대립이라고 해서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이 수습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맞습니다. 이것도 교육부의 일입니다. 의정 이런 갈등도. 문제들에 네. 대해서 어느 거 하나 속시원하게 딱 자신의 어떤 입장, 식견 뭐 이런 걸 밝히지를 못하고 네. 그냥 쓴 걸 보면 이분이 알면서도 말씀을 못하셨다, 아니면 진짜 몰라서 못했냐, 그러면은 그 알면서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당당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 진짜 몰랐다고 한다면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직무 수행이 설사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거를 사실 충원으로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지금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상하게 정확하게 정책까지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된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대도 서울대가 되고 전북대도 서울대가 되고 경북대도 서울대가 되는, 말 그대로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로 만들자는 이 의견이 상당히 솔깃하게 인사권자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바로 자녀의 불법 유학입니다. 불법 해외 유학인데 일정한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모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해외 유학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자녀를 유학한 것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자, 이쯤 되면 의원님 어떻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아니라 자녀를 미국의 해외에 이렇게 유학을 불법으로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다면 하버드대 10개 만들기, 예일대 20개 만들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 비아냥 그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는 것인데, 네. 이 지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그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것 아니냐. 아니 교육의 본질이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잘 꽃피우고 열매 맺어서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뤄나가고 보람을 느끼고 또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협동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서울대를 또는 하버대를 10개 만들고 100개 만든다고 해서 되는 방법은 아니죠. 물론 이진숙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는 그 배경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 너무나 입시에 과열이고 또 서울대 뭐 이런 맹종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각 국립대를 좀 지원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돈을 퍼부은다고 서울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의 본질도 저는 교육자로서 그렇게 해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서울대 아닌 데는 나머지 대학들 몇백 개의 대학이 있을 텐데 그럼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올바른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본인도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체계에 불만을 갖고 미국에 유학을 초등학교 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정책적으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 교육의 본질에서 어긋난 잘못된 그 구상이고 그를 또 매력이 있는 정책이라고 솔깃한 정책이라고 받아들이고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관이라든가 교육 정책관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아주 냉정하게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책을 내세운 분을 교육부 장관이라고 지명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맹탕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한 것은 결국 그를 인선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전반에 대한 능력과 식견, 어떤 그런 마음 자체가 부족한 거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급한 그런 능력 보강과 참모진들의 충원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일찌감치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규제 보수 쪽의 논설위원회는 더 이상 보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정규제 전 논설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추천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지금 무소불위의 대통령에게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추천을 했는지 이 사람 임명하세요. 교육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선하게 된 배경 또 국민들께 사과하는 건 물론이고 인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비서실장이 있다든가 또는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있다든가 또는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든가 또는 충청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대통령 쪽에 실에다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죠.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의 그 과오가 지금 그런 후보자들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후보자들을 인선하게 되는데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그때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 안 했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을 지명하게 된 데에는 대통령 결심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오로지 책임져야죠. 뭘 책임이 내가 선택 안 했는데라고 그렇게 도망가듯이 이렇게 비겁하게 보입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를 지난 한 3, 40년간 정치를 보면 이렇게 스스로 부적격하다 여론에 안 좋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또는 여론이 엄중한 여론은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JP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보통 이런 걸 좀 빨리
여론이 안 좋으니까 조치를 할 텐데 이렇게 시간이 질질질질질 끌리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나 민주당이나 갖고 있는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특성이 뭐냐면 잡아떼고 버티고 우기고 그러다 안 되면 뒤집어 씌우고 상대한테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대통령까지 되어왔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정권 잡았고 그러니까 뭐 여론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버티고 우기고 뭐 잡아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후보자, 대통령, 뭐 민주당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이르는데도 민주당의 그 소위 원내대표나 뭐 지도부들은 아니 뭐 무슨 그 후보자들이 강선우, 이진숙 이런 사람들이 그 뭐 무슨 흠결이 있냐, 뭐 이 정도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국민이 그를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내란당이 무슨 그런 네. 거를 함부로 지적하고 그러냐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거론을 안 했는데요. 그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거론하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일 때 네. 남편이 그 질병 코로나와 관련된 그 마스크나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배당 소득까지도 그게 말이 뭐 됩니까? 받았다는 그게 이야기도 있고요. 기본적인 공직이나 공과 사회 구분이 안 돼 있는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건 뭐 남편 배우자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아니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죠. 네. 예? 그리고 와서 인사청문회 때 정은경 후보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식이요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 안 얻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해 충돌되는 행위를 이미 했으면 끝나고 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나 주식 안 팔아서 뭐 아직 현금 안 냈어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저 장물나비에 안 팔아서 돈 현금 안 하면 무죄입니까?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 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각 개별 후보자들의 논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국가의 중요한 바로 안보 관련된 발언들입니다. 이 부분 이상민 의원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색깔론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과연 국무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정일 사망 때 뭐 북한을 방문하려고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주적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동영 그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위협일 뿐입니다라고 했어요. 아니 위협하니까 저기 무시무시한 그 핵폭탄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 적대적으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주적인 것이고 예. 그게 곧 위협이지 위협이긴 한데 주적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협 요인은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탱크와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여러 가지 긴장이 유발되거나 도발이 유발돼서 여러 가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 소위 반국가 단체를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두 사람이나 지금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군사적 위협을 가할 때 저기가 하는 것은 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반응을 보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면 그거 따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정동영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까지 경험했던 분이고 맞습니다. 네. 경륜이 있고 한 분이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감수성이나 도덕, 시련 인식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개탄스럽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승이다라는 말까지 듣고 있고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는 자주파,
북한과 상당히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물로 또 분류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데 자료를 내지 않아서 더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비슷한 연배에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아니라면은 이 의원님께는 죄송한데 그 당시에 이렇게 방위를 가고 이러면은 뭐가 착오가 생기면은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게 되나요, 의원님? 글쎄 저는 제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서 네네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그 당시에 또 복귀범이나 또 실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서류를 왜 내면은 알 자료를 수 안 있을 텐데. 내고 네네. 석연치 않게 해명이 잘 안 되는지 네. 그거는 참 답답합니다. 병적 증명서를 내면은 끝날 일인데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네.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이 말한 것이 맞고 상대방의 문제 제기가 틀렸다고 한다면 네. 반박 자료를 내야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보면 그런 정치인들이 안 내는 걸 보면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참 당당하지가 못한 거지요. 네. 그리고 당당하지가 국방부 장관이 못한. 네. 안규백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거는 대한민국에 말하면 안보와 생존에 매우 중요한 거고 여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우리의 그 자주적인 주권 문제하고도 결부돼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안규백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네.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그는 안규백 후보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바라보는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될 사람과 네. 대통령실이 저렇게 기본적인 식견에서 차이가 있고 저 정도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거 아닙니까?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그러니까요. 만약에 장관이 됐을 때 말하자면 가뜩이나 군 출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신뢰도나 군 내부의 어떤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어쩌면 엉뚱한 얘기를 함으로써 또 대통령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당하는 그렇게 하면서 리더십이 제대로 될까?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국방부 장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흠결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 이 의원께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군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 정도의 미국 정도의 정보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스스로 전시작전권을 주도를 하려면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금보다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방위비 인상 좀 해줄게 그럼 전시작전권 우리한테 줄래? 라는 일종의 협상 카드가 들이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의원님 보실 때는 당장에 우리 전시작전권 환수가 시급하게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하려고는 했었지만은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북한의 동태라든가 그와 관련된 러시아나 또 중국의 동태 이런 것들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정보 탐지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군의 전력도 핵폭탄이나 이런 비대칭성 전략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보강해야 될 점들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구나 지금 북한의 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실전 경험을 쌓은 병사들이 축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인 위험이 북한의 전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고 있는 이때에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돌려받기만 하면 평화가 유지되고 한반도가 안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떠 안으면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근데 군의나 국방이나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우리가 그냥 전시작전권
그 환수받는 것이 국민 감정에 그게 훨씬 낫다. 뭐 정치적으로 그게 정략적으로 낫다라고 해서 마구 질러대면 아, 그게 되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도 국방비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또 미국으로부터 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조차도 뭐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여러 가지 위성이나 감시 위성도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예. 전시적 정권만 권한만 이전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네. 권한만 넘겨받으면 뭐 하겠느냐? 실력이 안 되는데. 참. 그게 현실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의원께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이 의원님만 답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 검찰 개혁입니다. 더 이상 이제 검찰을 존치시키지 말자, 없애버리자. 검찰 개혁 아닙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검사들은 이제 기소만 해. 그런 다음에 수사는 중대범사청,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바꾸고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관할을 하겠다. 이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얼추 추석 무렵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내란 특검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허우적 검찰개혁안이 뭐지? 지금 어리둥절 희둥거려하는 상황인데 이 의원님, 검찰개혁안대로 가면 국민들한테 좋은 겁니까? 지금 제가요 그 민주당에 있을 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지금의 그 공수처나 그 수사권 조정, 경찰한테 거의 대부분의 수사권을 넘기는 수사권 조정에 관한 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역할을 제가 했는데 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소고발, 형사 고소고발 사건이나 요즘에 그 형사사법 수사가 돌아가는 행태를 그 실태를 듣고서 예.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었구나라는 참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밀어붙였던 공수처, 그다음에 수사권이 거의 경찰에 넘어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 한번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1년 내에 끝나는 건이 거의 없다고 한답니다. 말하자면 뭐 몇 년씩 간답니다. 그리고 고참들은 그 형사사건에 수사를 할 여력이 있는 능력이 되는 고참 경찰관들은 너무나 사건들이 많아서 과부하 걸려가지고 예. 오히려 기피 부서가 돼서 다른 쪽으로 가고 신참 경험이 낮고 또 연륜이 얼마 안 된 신참 경찰관들이 고소고발 사건들을 맡다 보니까 예. 그 처리 기한도 제대로 이제 밑장을 부리고 또 결론도 못 내고 그리고 그냥 또 결론도 그 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고발인들로부터 불만이 누적되고 근데 지금 형사사법의 그 지금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사법개혁위원장으로서 그때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거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 예. 검사라는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말하자면 뭐 기소총을 두서 공소총인가를 만들고 수사는 경찰한테 다 넘기겠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이미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대부분 그 검찰의 수사권을 다 완전히 박탈하고 그 공소제기 유진만 하는 그냥 일개 그런 기술적인 그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한테는 그런 정치적 보복을 할 아주 그 솜씨 있는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는 그야말로 악영향을 주게 되고 피해는 국민들한테 입히게 될 것입니다. 네. 의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참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그러면 뭔가 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던 것 같고 또 과도한 권한 또 어떤 때는 수사해야 될 것을 수사하지 않는 상황. 더군다나 이제 보수에서 볼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었는데 검찰총장 출신, 검사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다지 썩 이 좋은 마무리를 지금 전혀 못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미지, 또 그 와중에 이 검찰이 보였던 이미지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론상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수사 기능을 완전히 뺏는 것이 정말 검찰 개혁입니까, 의원님? 저는요, 검찰이 뭐 일부 검찰이든 검찰의 뭐 전반적인 모습이었던 잘못된 행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들 중에는 바람도 안 불었는데 납작 엎드리는 플립처럼 납작 엎드리는 행태를 보이는 잘못된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습니다. 예, 또 정치적 성향을 요즘 같으면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지금 뭐 서울의 동부지검의 뭐 이문정 검사장인가요? 예. 이런 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주 보였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그 당시 중앙검사장인가요? 검찰총장이었나? 하여튼 그런 대립적인 입장에 서인 지금 뭐 그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같은 사람. 뭐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들, 소위 판사 검사들이 아주 중립적이고 좀 독립적인 자세, 공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정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그런 덕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검사와 판사들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적절하고 책임을 지우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개개인이 검사가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검사라는 제도의 자체를 존재를 부인하고 없애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우리나라의 거학에 대한 퇴치를 척결하고 책임을 물은 역할 중에 검찰이 했던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도 큽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수사기관이 하기에는 버겁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나 법도리처럼 뺀질거리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이 책임을 묻고 한 거를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거를 검찰이 일정 부분 맡았던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이나 부작용은 규제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동안 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에 대해서 또는 특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칼날을 들이대고 한 거에 대해서 뭐 아마 복수심이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과오를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소위 공수처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으로 예. 인한 검찰의 수사를 대부분 맡긴 그 실태에 대해서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방증이 되는 것이고 그럼 빨리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도 여전히 소위 그 민주당 내에 그 실력도 안 되고 참 저기 한 경륜도 별로 안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냥 강경 탈레반 역할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검수안박.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요즘에 그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이 조직은 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권력이 검찰에 몰리고 또 검찰이 권력기관으로서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정작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이런 조직들을 관할하는데 이제 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국가수사위원들을 보면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다 대통령이 인사권자로 임명된 사람들이 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가뜩이나 지금 있어도 법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또 공정하게 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네. 정권이 바뀌면 휙휙 바뀌는 게 뭐 검사들 또는 경찰들 또 판사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아예 내놓고 지금 그 정부의 대통령의 휘하에 영향권 내 두겠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아니 만약에 검사라는 것이 무익하고 백해무익하고 국민들한테 진짜 해롭다. 그러면 검사라는 제도를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못 나가나요? 마치 돌아서 그 알맹이는 다 빼고 뭐 속빈강정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휘하에 권력 그 사정기관들을 두겠다 이러는 건데 그로 인한 악영향은 두고두고 아마 그 국민들한테 미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악영향은 이번에 그 장관 네. 법무장관 된 임명이 됐죠. 정성호 장관의 후보자의 예.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걸 보니까 명백하게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정성호 의원이 네. 같이 의원 생활도 하고 저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예. 확실한 그 입장, 본인이 평소에 저나 나눴던 대화 이런 걸 보면은 얘기를 해야죠. 네. 검찰 개혁을 지금과 같은 방향과 속도로 또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예. 야당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야당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또 반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수정 보완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작동을 해봐서 이거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법무장관인 사람이 그걸 얘기를 예. 못합니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거예요. 국민의 눈치만 보면 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아니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어떤 질문에도 어떤 주제에도 시원하게 사이다같이 콸콸콸 설명을 해주시는 이상민 전 의원께 끝으로 지금 참 어수선하고 날씨도 좀 그렇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데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호 관세도 그렇고 자 우리 답답한 국민들에게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그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될 건 그 민수군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백성은 물이고 그 임금은 그 배이다. 그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 엎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정말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기니까 이분이 무슨 사법적 흠이나 뭐 여러 가지 도덕적 흥결이나 이런 건 제치지 않고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주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또 정치적 그 술수에 있어서는 능란한 분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점수 포인트 얻을 걸 잘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본질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눈속임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가야 되고 또 겸손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 그럴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본색이 드러날 것이 금방 얼마 안 있으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높은 지지율도 급전직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침 햇볕에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네. 그런 인기라는 것은 금방 덧없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그 첫 걸음이 첫 단추가 잘못 보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은 국민이고 배는 대통령이고 지도자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폭격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을 받아서 매일신문 구독자 100만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권 최고의 정치인 이상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